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회적 대변혁의 시작이에요.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모두가 혼란에 빠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CNN에서 국제부 전문 PD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 브라운, 수많은 특종과 심층 보도를 통해 에미상까지 거머쥔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주어진 새로운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경험과 직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주제였습니다. 마이크, 최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통계, 특히 한국 남성과의 혼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나?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야.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심층적으로 다뤄야 해. 국장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장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그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겠죠. 방탄소년단이니 뭐니 하는 아이돌이나 드라마가 잠깐 유행하면 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심층 보도할 가치조차 없는 가십거리예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내전과 난민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런 가벼운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은 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야.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현상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의 지속성이 다른 국제결혼보다 훨씬 높다는 거야. 이혼율이 현저히 낮고 커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건 단순한 팬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일세. 국장의 설명은 제 호기심을 아주 조금 자극했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제 책상 위에 던져놓은 몇 장의 보고서와 통계 자료는 제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 자료들을 훑어보던 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심리학 박사들의 분석 보고서, 각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사회 변화 추이 보고서, 그리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고 간 수많은 증언들. 그 모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서구 남성들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외모 관리, 감정 표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에서 놀라운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남성성의 발견이다. 하나의 가십거리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더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장을 찾아가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취재팀을 붙여주었고 우리는 곧바로 유럽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국제 커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취재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사랑의 도시라는 명성 때문인지 이곳에는 유독 한국 남성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카페에서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 여성 마리와 한국 남성 김민준 씨였습니다. 마리는 저를 보자마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죠? 저희 관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문화적 유행으로 치부하려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도 심지어 제 가족까지도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남자들은 저희 민준 씨를 보며 비웃었죠. 저런 동양인에게 왜 빠졌냐고요? 저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거대한 편견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마리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를 선택했나요? 수많은 프랑스 남성들을 두고 말이죠. 마리는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민준 씨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을 꾸밀 줄 알고 제 감정에 귀 기울여주며 사소한 약속 하나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제 전 남자친구들은요? 그들은 늘 자신만 중요했고 제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늘 술과 파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다른 남자들의 모습은 제가 살아온 서구 사회의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작은 부탁들을 무시했고 감정 표현보다는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왔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혹시나 이 현상이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남성들이 잊고 있었던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한 스페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만났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독일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리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들은 배려, 성실함, 대화, 그리고 자기관리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는 소심하고 딱딱하며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이었는데, 실제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으니까요. 취재를 계속할수록 제 안에는 혼란과 함께 일종의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사회의 남성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멀고 낯선 나라의 남성들에게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찾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십거리라고 치부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저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취재팀은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시카고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우리는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유럽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인 남편들의 섬세함과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의 한 갤러리 큐레이터인 에밀리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인 박현우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기 전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뉴욕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과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도 늘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만 했고, 제 감정이나 생각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할 때부터 그는 제 직업이나 배경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저의 감정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그는 제가 말을 할 때 눈을 마주하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에밀리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퇴근 후에도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자신의 피곤함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 따뜻함에 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요? 그는 제가 힘들어할 때 네가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제게 강해지라고만 강요했죠. 저는 그런 관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는 저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는 대신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구 사회의 남성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공, 경쟁, 그리고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서구 남성들은 어느새 관계와 감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의사인 레이첼은 자신의 한국인 남편이 가진 섬세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준비해줘요. 그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힘든 날이면 그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저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아요. 레이첼의 말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자의 강함이란 무엇인가? 제가 알던 강함은 물리적인 힘, 사회적 성공,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말하는 강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남성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남성들이 가진 성실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실함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근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성실함, 약속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을 가꾸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충과 자유를 외쳐온 서구 남성들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취재팀의 막내인 벤은 이 현상을 감정적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크,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구 여성들이 남성들에게서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벤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회 현상을 취재해왔지만 이처럼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관 변화를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놓치고 있었던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취재팀에게 더 많은 커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현상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취재가 심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보도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이 이제 가십 방송국이 되었냐? 한국 드라마에 빠진 여자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저런 남자들의 진짜 모습은 아직 보지 못한 것뿐이다. 등등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우리의 취재 보고서에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비판은 서구권 남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도가 자신들의 남성성을 폄하하고 한국인들에게만 유리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는 자신의 채널에서 우리의 취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CNN은 지금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섬세하고 배려심 넘치는 한국 남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예요. 그들은 그저 여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진짜 동양적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고 솔직한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의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남성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취재팀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인턴 기자인 리암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보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저희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현상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리암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제 마음속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암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암, 우리는 지금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거야. 진실을 찾는 과정에는 늘 저항과 비난이 따르기 마련이지. 그들의 비난은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거야. 저는 그들의 비난을 단순한 질투나 편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분노 속에는 자신들의 자유와 개성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남성들은 수십 년간 자유롭고 개성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성상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강함으로 여겼고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니 그들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데이터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이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행복도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제 결혼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 그리고 관계의 안정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을 둔 여성들은 다른 국제 커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는 낮았으며 관계의 안정성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저명한 사회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현상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당신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 남성들의 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서구 사회의 남성들이 성공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관계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학습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남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구 남성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은 서구 여성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방랑하는 영혼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던 겁니다. 교수의 말은 제가 그동안 모호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서구 사회의 남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편견에 갇힌 사람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거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결혼한 커플들의 행복 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남성들이 다른 서구 남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선 삶의 전반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단서를 파헤치기 위해 한국 남성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인과 결혼한 서구 여성들이 자주 언급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랑스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들은요? 그들은 늘 밤늦게까지 파티를 즐기고 아침에는 해롱거렸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꾸준함이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일을 거르거나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 남성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바로 정서적 성숙이었습니다. 이는 서구권 여성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남편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인 여성 한나는 자신의 남편과 대화할 때 느꼈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독일인 남자친구들은 감정 표현을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조차 숨기려 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제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서구 남성들은 터프함과 강인함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감정 표현은 약점으로 간주되었죠.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관계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소통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해갔고 이는 서구 여성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보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남성들의 매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새로운 가치관, 즉 신남성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남성성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이, 책임감,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이라는 두 가지 단서는 기존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가치가 단순히 몇몇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취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저명한 심리학 박사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관계중심 문화가 한국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가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혼자서 해결하려 합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죠.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늘 개인주의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주의가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는 서구 여성들이 그들에게서 찾았던 정서적 안정감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남성들의 자기관리가 단순히 외적인 미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제 미디어 전문가인 제니퍼는 한국의 경쟁사회가 남성들에게 자기관리를 강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학업, 직장, 그리고 심지어 연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죠. 이런 환경은 남성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압박은 그들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생존과 경쟁력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제니퍼의 분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히 문화적 트렌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낳은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와 내면을 동시에 가꾸는 데 익숙했고, 이는 서구 여성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보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남성들이 가진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서구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도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사회학적 분석 보고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국제결혼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의 남성들이 잊고 있었던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시작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보여준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은 미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취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제 최종 보도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도팀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젊은 인턴 기자인 리암과 몇몇 팀원들은 이 보도가 국수주의적이며 한국에 대한 지나친 미화라고 주장하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리암은 제게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이 보도는 너무 위험해요. 이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남성들을 영웅처럼 묘사하고 저희 사회의 남성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국 사회가 지금도 인종 문제로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이런 보도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해요. 리암의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땀 흘려 취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암, 우리가 하는 보도는 특정 국가의 찬양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여성들은 진실을 말했어. 그들은 행복했고 그 행복은 한국인이라는 국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성실함, 배려심 그리고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었어. 이게 왜 문제라는 건가? 하지만 리암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제발 현실을 보세요. 저희 보도가 나가면 수많은 서구 남성들이 분노할 거예요. 왜 우리의 남성성을 부정하느냐고 항의할 겁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저는 리암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오직 위험과 논란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안전을 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하려 했던 저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취재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소수의 팀원들과 리암을 중심으로 한반대파.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국장을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크, 자네가 오라.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 하지만 팀원들의 우려도 이해해야 해. 자네와 리암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게. 자네의 주장이 옳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게. 만약 실패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도 있어. 국장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증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지난 몇 달간의 취재 기록과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영상 자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남자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는 대신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저와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암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그들은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이 보도는 한국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보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들과의 갈등이 해결된 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최종 보도 준비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취재팀의 막내 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벤은 평소 건강한 친구였기에 저는 그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벤은 제가 옆에 앉아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크,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취재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돌보지 않았는지, 얼마나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는지요. 벤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벤이 그동안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그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푹 쉬어. 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병원에서 벤의 상태를 지켜보던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이 쓰러진 것은 마치 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과의 대화를 미루고 당신의 감정을 외면했어요.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당신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크,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당신이 힘들 때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 것 같아서 늘 걱정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아내와의 진심 어린 대화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벤, 우리 이제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자.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우리 모두 쉬는 시간을 갖자.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벤은 제 말에 감동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벤과의 통화를 마치고 취재팀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일시 중단, 모두 휴식. 그 짧은 휴식 기간 동안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저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휴식 기간 동안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균형과 관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벤의 회복과 함께 우리는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보도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CNN 본사의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취재가 단순한 감정적 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심층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보고회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 존 해리스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구 남성들의 전형적인 오만함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내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자네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는 줄 아나? 자네가 제시한 데이터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고 자네가 만난 사람들은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일부일 뿐이야. 자네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보도를 하려 하고 있어. 미국 남성들의 자부심을 깎아내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존 해리스의 공격적인 태도는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땀 흘려온 노력을 한순간에 위험한 놀이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끊고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에게는 나약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리 남성들은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네. 그게 바로 이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지. 그런데 자네는 지금 그런 가치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존 해리스의 말은 저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낡은 가치관만을 고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씨, 당신은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강함은 사실 고립과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외로워하고 자신의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해리스 씨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 마이크의 말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야. 마이크가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우리는 이 보도를 진행할 것이네. 마이크,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게.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에 대해 알려주게. 국장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보도가 단순히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구 사회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CNN 본사 고위 관계자들과의 충돌을 극복하고 우리는 최종 보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가 단순한 뉴스를 넘어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압박과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취재에 협조했던 몇몇 커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보도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저희 취재팀의 데이터 서버가 해킹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공들여 모은 모든 데이터와 영상, 음성 기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장 역시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이건 누군가 우리의 보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알리려는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어.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자네에게는 아직 기억이 있지 않나? 자네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보도를 재구성해야 해. 국장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과 진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팀원들을 불러 모아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절망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객관적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증거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그들의 진심을 다시 담아내야 합니다. 이 보도는 이제 데이터가 아닌 영혼을 담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보도를 재구성했습니다. 사라진 데이터 대신 우리가 직접 녹음했던 인터뷰 음성 파일과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갔던 취재 노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벤의 병문안을 갔을 때 나눴던 대화, 아내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해리스 씨와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보도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담긴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마지막 원고를 읽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감동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보도를 막으려 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이 보도를 더욱 강력하고 진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 취재팀은 전 세계를 돌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왜 전 세계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하는가?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순간 알 수 없는 방해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는 사라졌고 증거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들이 파괴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보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보도를 통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성공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자신에게 솔직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했나요? 우리의 보도가 나간 후 세상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보도가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라진 데이터를 꼬집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비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도에 동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한국 남성들에게서 발견했던 새로운 가치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만한 완벽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보도가 나가기 직전 해킹당했던 데이터가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해킹 전문가들이 우리 서버의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킹을 시도했던 범인은 바로 한국인 해커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보도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우리의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마자 자발적으로 우리의 서버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의 데이터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도했던 관계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직접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치를 당신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보도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익명의 한국인이 보여준 선함과 책임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도했던 새로운 남성성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복구되자 우리의 보도는 더 이상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보도의 제목은 진실의 복원, 사라졌던 증거들이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의 행복도 지수, 관계의 안정성,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한국 남성들의 자기관리와 정서적 성숙에 대한 모든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보도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의 보도가 음모론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통계는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이 다른 어떤 국제결혼보다도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우리의 후속 보도가 나간 후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보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고 많은 언론들은 우리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남성상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개인적으로도 큰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특종, 더 높은 시청률, 더 큰 명성을 쫓아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행복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을 나의 성공이라는 퍼즐의 일부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한국인 커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나누는 용기였습니다. 특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은 제가 취재했던 한 한국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매일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바로 저의 성공이니까요. 그의 말은 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균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저의 감정에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인이라는 특정 인종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배려, 책임감, 그리고 공감은 인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와 함께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방송 보도를 넘어 공식적인 보고서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취재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모두 담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 한국인들이 보여준 가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NN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로 채택되었고, 저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브리핑 당일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각국의 외교관, 그리고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가장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국제부 PD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현상과 위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멀리 떨어진 한국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인 배우자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관계 속에서 어떤 행복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인류의 행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의 우수성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관리, 정서적 성수,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지키는 그들의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가치들은 서구 사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개인의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새로운 가치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야기한 새로운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 현상을 단순히 한국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맥락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보고서 발표 이후 세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이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한 유명한 국제사회학 연구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관계의 유형이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성공과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의 질과 정서적 안정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발견된 새로운 가치들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해를 기념하는 한 행사에 저를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로운 세계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창한 외교적 협상이나 군사적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인간다움은 바로 그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저의 연설은 전 세계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K컬처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인 배우자를 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정부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했던 작은 취재가 이렇게 거대한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더 이상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비영리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새로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당신의 보도는 저희가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가치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대신 인류의 미래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진 겸손함과 배려심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CNN과 한국의 비영리 단체는 글로벌 관계 증진 및 새로운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구 사회의 남성들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인과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로 우리는 글로벌 남성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남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힘과 권력으로 정의되는 낡은 남성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남성상은 책임감, 배려,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가치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포럼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 남성들은 제 연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마초적인 강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진 남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했던 작은 취재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작은 취재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총괄 디렉터로 참여했던 글로벌 관계 증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서구 남성들이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CNN을 떠나 이 프로젝트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공한 PD가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한 활동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취재했던 한 커플을 다시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만났던 갤러리 큐레이터 에밀리와 그녀의 한국인 남편 발현우 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크, 당신 덕분에 저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저런 행복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희의 행복을 찾아주셨어요. 저는 에밀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행복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한국인 남편이 가진 배려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것은 서구 사회의 남성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쫓아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공허한 성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관계와 감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멘토였고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단한 특종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려 노력합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인간다움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따뜻함을 갈망하고 진정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겼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국적이나 문화보다 먼저 진심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존중, 감정에 귀 기울이는 섬세함, 그리고 약함을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커플들의 고백 속에서 배우게 되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